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지방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한창 바쁜 시간을 보내고 나면 한가한 시간이 생기곤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사연을 들으며 미뤄뒀던 일들을 하곤 합니다. 쌓여있는 설거지와 테이블 정리, 그리고 재고 확인까지. 그리고 오늘은 무려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미뤄두었던 제 마음속에 앙금을 날려버리려고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오늘 여기에서 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이젠 그 과거와 완전히 이별하려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저의 사연을 시작해 볼 테니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저는 당시 결혼한 지 5년 차 되던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 과장으로 승진만 바라보며 살던 사람이었고 저는 일을 그만둔 상황이었어요. 원래 주부가 되고자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고 결혼을 하고도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죠. 그런데 시부가 갑작스럽게 쓰러지며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시부의 병간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장기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시모는 본인 몸도 성치 않다며 병원조차 오길 꺼려했고 남편은 승진을 위해 앞만 보고 달리고 있었으니 남는 건 저밖에 없었죠. 하지만 남는 사람이 저뿐이라 그런 결정을 한 건 아니었어요. 저는 일찍이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그 빈자리를 시부가 채워주셨습니다.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지만 시부는 정말 저를 친딸처럼 여겨주셨고 저 역시 그런 시부를 아빠처럼 여겼었죠. 아직도 생생해요. 추운 겨울날 지나가는 김에 생각나서 들렸다며 제가 좋아하는 붕어빵과 커피를 사서 회사에 오신 시아버지의 모습. 비가 오는 날엔 우산을 챙겨오셔서 남편보다 저를 더 챙겨주시며 제가 좋아하는 밥까지 사주시던 모습 등이요. 그런 시부였기에 회사를 그만둔다는 결정을 내리기까진 그리 긴 고민이 필요 없었죠. 그렇게 회사를 그만두고 난 후 시부의 모든 것은 제가 관리하고 뒷바라지하게 되었어요. 여러 검사들의 일정, 간병, 약 챙김, 그리고 밤샘 간호까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런 생활이 계속되다 보니 몸이 힘든 건 말할 것도 없고 마음부터 점점 달아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잠깐 눈을 붙이려고 병실 한편 의자에 기대고 있었는데 갑자기 병실 쪽에서 알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처음엔 간호사들이 알아서 조치하겠지 했는데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간호사가 다급하게 뛰어들어오면서 제 이름을 불렀고 저는 맨발로 병실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시부 손을 붙잡았는데 손이 너무 차가워서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어요. 정신없이 응급처치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한참이 지나서야 전화를 받더군요. 여보, 어머님이 지금 상태가 안 좋아. 응급이야. 빨리 와. 지금? 나 내일 아침에 급한 회의 있어서 팀원들이랑 회의 중이야. 많이 안 좋아? 많이 안 좋으니까 전화까지 했겠지. 나 너무 무서워. 얼른 오면 안 돼? 무서울 게 뭐가 있어. 당장 아빠가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간호사 부르고 안 되면 의사 부르면 되잖아. 일단 끊어. 상황 보고 일찍 끝나면 가보도록 할게.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그날 남편은 끝내 오지 않았고 시모 역시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응급 상황이 겨우 정리되고 병실이 조금 조용해졌을 때 저는 침대 옆에 주저앉아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나 싶은 생각이 잠깐 들다가도 시부 얼굴을 보면 또 생각은 금세 없어지더라고요. 저에게 시부는 그냥 시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같은 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시모가 병실에 잠깐 들렀습니다. 시부 얼굴은 제대로 보지도 않고 저를 복도 쪽으로 불러세우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젯밤에 큰일 치를 뻔했다면서? 잠이 깊이 들어서 전화도 못 받았지 뭐니. 그런데 있잖아. 앞으로는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도 새벽에는 연락하지 말거라. 나도 잠이 안 와서 수면제까지 먹고 자는데 네 전화로 새벽에 내가 깨면 곤란하잖니.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온다고 사는 것도 아닌데 굳이 그 새벽에 연락할 필요 없다는 거야. 어른만 아니었다면 뒤통수를 한 대 때려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누구는 생사가 오가는데 이딴 말이 가당키나 하는가 하는 생각이 제 온 머릿속에 오갔죠. 하지만 더 가관인 것은 남편이었어요. 이틀 뒤에서나 병실을 찾은 남편은 시부의 얼굴을 한 번 보고는 저를 불러냈죠. 그리곤 아버님 상태가 어떠냐는 말은 형식적으로 한 번 묻고는 곧바로 화제를 돌리더군요. 요즘 병원에서 뭐 그렇게 많이 사? 간식값이 왜 이렇게 나가? 그리고 밖에서 결제한 건 뭐야? 당신 나한테는 병원 간다고 하고 밖으로 나돌아다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부가 입맛을 잃은 날이면 요구르트라도 하나 더 사드렸고 간호사에게 부탁할 일이 생기면 작은 간식이라도 챙겼을 뿐이었어요. 그게 전부였거든요. 제가 어디 나가서 사치 부릴 사람도 아니고 그럴 시간도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하니 화가 나더라고요. 거기에다 그날의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다는 것이 더욱더 저를 열받게 했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병원 집, 병원 집! 딱 이렇게만 다니는 거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그렇게 미덥지 않으면 뇌역소 뽑아봐. 그러면 알잖아. 서운함에 저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졌고 남편도 아차 싶었는지 급하게 말을 돌렸습니다. 아니 난 그런 뜻이 아니라 카드값이 점점 많이 나오니까 그랬지. 나 혼자 버는데 아무래도 부담스럽긴 하잖아. 그 말에 쌓아두고 참던 게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나라고 일하기 싫은 줄 알아? 나 아니면 당신이 아버님 모실 것도 아니고 어머님이 모실 것도 아니잖아. 나도 힘들어. 몸도 힘들고 하루가 다르게 지쳐가는 아버님 보는 것도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 그렇지 않아도 버거운데 당신까지 이러면 나보고 어쩌자는 거야? 내가 우리 친정 부모님 병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당신 아버지 모시는 건데 그런 나한테 꼭 돈 얘기까지 해야 속이 편해? 아니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생각이 짧았어. 남편은 그렇게 사과를 했지만 제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과 시모에게 시부에 관해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게 되었어요. 그렇게 마음가짐을 바꾸고 나니 차라리 편하더라고요. 가끔 시부의 모든 것이 저에게 달려있다는 생각에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그마저도 감사하며 시간을 보내기로 했죠. 그런데 이토록 어렵게 먹은 제 마음에 매번 시모가 돌을 던지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시부 재산 보험금을 언급한다 싶더니 자연스럽게 간호와 보상을 연결해서 말하기 시작하더군요. 지금은 좀 고생스럽겠지만 조금만 참아라. 네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재산 처분해서 너한테도 보상해 줄 테니 그러니까 다시 회사 간다, 힘들다, 불평불만 할 생각은 하지도 말고 지금처럼만 해. 알겠니? 그저 좋은 마음에서 제가 일도 그만두고 온종일 시부의 곁에서 고생하니 그 보상을 해주겠다는 투가 아니었어요. 너도 바라는 게 있으니 이렇게 생고생하는 거 다 안다. 그 보상 시부가 죽으면 다 해줄 테니 감히 우리한테 불평불만할 생각은 하지도 마라. 너도 받아 챙기는 것 있지 않느냐. 이런 속내가 고스란히 들려왔습니다. 제 진심이 그딴 식으로 해석되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지만 그땐 시모와 싸우는 것에 낭비할 힘도 아깝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제 진심만 그런 것이 아니면 됐으니까요. 이렇게
제 마음 하나 알아줄 곳 없는 곳에서 저를 위해주고 저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해주는 사람은 딱 한 사람뿐이었어요. 시부였죠. 시부는 늘 저만 보면 고맙다는 말을 달고 사셨는데요. 늘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보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며느리, 아니 우리 딸, 고맙다 고마워. 내가 일찍 가야 우리 딸이 더는 고생을 하지 않을 텐데. 그런 말씀 하지도 마세요. 이까짓 거 하나도 고생스럽지 않으니까 아버님은 그냥 오래오래 제 곁에만 계셔주세요. 몸은 고단하고 힘들었지만 그 말은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부디 1년, 아니 한 달, 아니 하루라도 더 곁에 계셨으면 좋겠다고 날마다 바라고 또 바랐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시부를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런 노력에도 시부의 병이 깊어지는 걸 막을 도리가 없었죠. 결국 시부는 돌아가셨고 장례식장에서 우는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남편과 시모는 그저 돈돈거리기 바빴고 이런 모습을 지켜보시고 계실 시부의 생각에 더욱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씁쓸한 장례식이 끝이 나고 시모는 장례식이 끝나길 기다렸다는 사람처럼 자취를 감춰버리더군요. 집도 언제 팔아버렸는지 비어 있었고 연락은 차단을 해버렸는지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물론 걱정했어요. 시부가 돌아가시고 그 충격으로 시모까지 잘못된 건 아니실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시모의 행적에 관한 소문이 저에게 들려왔으니까요. 시모는 슬픔을 이기지 못해 자취를 감춘 것이 아닌 도박장을 다니고 있었더라고요. 그제야 시모의 행동이 이해가 됐습니다. 저에게 크게 한몫 준다고 약속 또 약속했는데 막상 주려고 하니 아까웠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다 가지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 도박판이나 다니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런 사실을 남편도 모르진 않는 듯 하더라고요. 아니, 모르는 정도가 아닌 자신의 몫은 잘 챙긴 듯 했죠. 제가 시모에 관해 우려 가득한 말을 해도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거든요. 여보, 혹시 어머님이랑 연락돼? 집에 가도 빈집이고 연락도 안 되고 나 너무 걱정돼. 듣기론 도박하신다고 하던데 그러다 큰일이라도 나면 어떡해? 큰일이 날 게 뭐 있어. 그냥 둬. 엄마가 애도 아니고 알아서 하겠지. 애가 아니니까 걱정이지. 혹시나 무슨 일이라도 그만 좀 하라니까. 혹시 당신 우리 엄마한테 받을 돈 때문에 그래? 왜? 우리 아빠 병시중 들고 받기로 했던 당신 목. 당신도 참 너무한다. 그 돈을 정말 받으려고 했어? 내가 언제 돈 이야기 꺼낸 적 있어? 내가 그 돈 달라고 한 적 있냐고. 난 그냥 어머님이 걱정돼서 그렇잖아. 우리 엄마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 엄마 걱정 말고 당신이나 걱정해. 언제까지 집에서 놀 거야? 취업 안 해? 황당했어요. 제가 놀고 싶어서 논 것도 아니었고 시부 병간호 좀 부탁한다며 애원할 땐 언제고 이제는 이딴 말을 하니까요. 동시에 확실해졌죠. 남편은 시모와 따로 미리 말이 오갔다는 사실을요. 그날 이후 저는 시모의 이야기는 일절 꺼내지 않았습니다. 시모와는 나눈 정도 없을 뿐더러 고작 돈 몇 푼 때문에 도망간 사람에게 저도 미련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1년이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시부가 돌아가신 후 마음을 정리하느라 시간을 보냈고 남편은 회사 일 때문에 바쁜 시간을 보내는 듯 하더라고요. 야근은 기본이었고 외박까지 하며 승진에 목을 메고 있었으니까요. 아니, 그렇다고 저를 속이고 있었던 것이었죠. 처음엔 승진을 앞두고 있어 바쁘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나 오늘 못 들어오니까 기다리지 마. 앞으로는 집보단 회사에서 지내는 일이 더 많을 거야. 이번 프로젝트도 그렇고
승진 앞두고 있어서 일이 많아. 요즘 야근도 많고 외박도 하고. 당신 괜찮아? 그러다 몸이 더 상하겠어. 어쩌겠어.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승진은 고사하고 회사에서 잘려나갈 판인데. 어쨌든 난 한동안 바쁘니까 나 기다리지 마. 늦는다. 왜 안 들어오나 잔소리할 생각도 말고. 이렇듯 통보에 가까운 외박 통보에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회사에 다녔으니 한참 승진 시즌임을 저도 모르는 것이 아니었고, 무엇보다 남편에 대한 믿음이 굳건했으니까요. 거기에다 시절 자체가 불안한 상황이었으니 그렇게라도 회사에 헌신해 가정을 책임지려고 애쓰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인지 가끔은 남편이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에게서 낯선 여자 향수 냄새가 나더라고요. 남자들이 쓰는 향이 절대 아니었죠. 그럼에도 회사에 남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직원들도 있으니 그럴 수도 있다고 애써 현실을 외면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날은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남편이 벗어놓은 양복과 옷가지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호텔 영수증을요. 그것만 발견했다면 호텔에서 팀원들과 회의라도 했나 했을 거예요. 본인 카드로 결제하고 추후에 결제받는 일이 있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편의점 영수증이 함께 나왔어요. 각종 술들과 여러 물품들을 보아할 때 그건 공적인 용도가 절대 아니었죠. 명백한 외도의 증거들이었습니다. 날짜도 딱 들어맞았어요. 집에 들어올 시간도 없다며 온갖 짜증을 다 내며 외박을 한 저희의 결혼 기념일이었죠. 여보, 오늘도 늦어? 오늘 우리 결혼 기념일인데. 오늘은 일찍 와서 밥이라도 같이 먹자. 지금 그까지 결혼 기념일이 중요해? 나 요즘 회사 일 바쁜 건 몰라? 하여튼 집에서 편안하게 놀고 먹으니까 그저 그런 생각밖에 없지. 요즘은 내가 당신 같은 여자 벌어먹이려고 이렇게 힘들게 일할 필요가 있나 싶다. 하여튼 오늘 나 못 들어오니까 그런 줄 알아. 집에서 편안하게 밥 먹고 쉴 시간도 없어서 회사에서 밤새도록 일해야 하니까 이 전화 좀 하지 말고. 이렇게 짜증을 내던 남편의 모습과 영수증이 겹쳐 보이며 손이 덜덜 떨려오더군요. 저는 곧장 남편의 노트북을 열어 남편의 공인인증서로 카드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상간녀와 다니며 쓴 결제 내역들이 우수수 쏟아져 나오더군요. 벌어도 돈이 없다고 하더니 이렇게나 써대고 다니느라 돈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어찌나 화가 나는지 눈물도 나지 않더군요. 그리고 동시에 좀 더 정확하게 이 사태를 파악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상대는 누구인지, 도대체 얼마나 된 사이인지 등 모든 것을 다 알고 싶었죠. 결국 저는 남편의 뒷조사를 하기로 했고 그렇게 온갖 상상을 하며 지옥 같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흥신소 직원의 연락이 왔고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충격의 도가니였어요. 상대는 다름 아닌 제 상사였던 여자더라고요. 현재까지도 남편과 함께 회사에 다니고 있는 여자로 노처녀의 히스테리가 심하다고 소문이 자자했던 사람이었죠. 저를 지독하게도 괴롭히던 그런 사람이기도 했고요. 한마디로 회사에서 제가 제일 싫어하던 여자와 저와 가정까지 이룬 저의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이었죠. 외도 사실도 황당한데 그 상대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집에만 오면 남편도 상간히 욕을 했었거든요. 박지민 알지? 왜 당신 괴롭히던 그 노처녀? 그 여자 완전히 미친 거 아니야? 매일같이 야근시키고 온갖 잡일 떠넘기는 건 물론이고 이번엔 내가 굳이 갈 필요도 없는 출장까지 보내더라니까.
자기가 상사면 다야? 직원들 괴롭힐 시간에 시집이나 가지? 하여튼 그 여자 때문에 내가 회사를 때려치우든가 해야지. 이렇게 욕하느라 바쁘더니 그건 제 눈을 막고자 했던 술수였더라고요. 거기에다 잠깐의 외도도 아니었어요. 제가 본격적으로 시부의 병간호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두 사람은 눈이 맞았고 제가 시부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는 사이 본격적이게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더라고요. 정말 가관이었어요. 배신감이 제 온몸을 휘감아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올랐습니다. 다정하게 찍힌 사진들과 여러 증거들을 보며 한참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던 것 같아요. 눈물 흘리며 매달릴 생각은 전혀 없었고 이혼은 당연히 해야 할 텐데 그냥 이혼만 해주자니 두 인간에게 좋은 일만 시키는 것 같았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이 두 사람에게 좀 더 큰 엿을 먹일 수 있을까 하고 차분히 생각하고 계획을 세웠죠. 상간녀에게 돈이 꽤 있으니 돈보단 정신적과 사회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이 진정한 복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계획은 세워졌고 우선 두 인간이 사랑을 싹 틔우고 있을 회사로 향했어요. 같은 회사에서 일했었다는 것이 이럴 땐 참 좋더라고요. 사내 분위기, 조직도, 인사 라인까지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에 두 사람이 한 짓거리에 대해 알리는 것은 참 쉬웠습니다. 인사과에 제 절친한 동료가 있어 더욱더 수월했죠. 거기에다 남편과 상간녀가 같은 부서라는 점, 그것도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라는 점에서 이건 단순 불륜이 아닌 명백한 직장 내 문제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이상하리만큼 남편에게만 후했던 고가 점수와 이른 승진의 기회까지 파면 팔수록 이상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군요. 거기에다 두 사람이 필요도 없는 출장을 다니며 회사 돈을 마구잡이로 썼던 사실까지 밝혀지며 한바탕 난리가 나기 시작했죠. 두 사람은 줄줄이 불려다니며 조사받기 시작했고 그 끝은 언제나 추잡한 불륜 소문이 사실이냐는 물음이었다고 합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자 남편과 상간녀가 집으로 함께 왔더라고요. 두 사람은 애써 나오지도 않은 눈물을 닦는 척하며 저에게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다 오해야, 오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얼마만큼 큰 오해를 하는지 몰라도 박 팀장님이랑 나 그런 사이 아니야. 그래, 하정씨.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후배였던 하정씨 남편이랑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잖아. 다 하정씨 오해야, 오해. 두 사람은 거짓말로 제 눈을 가려보겠다는 계획을 세운 듯 했지만 소용없는 짓거리였죠. 눈 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저에게는 두 사람이 상상하지도 못할 외도 증거들이 차고도 넘쳤으니까요. 저는 아무 말도 없이 밝게 웃으며 두 사람에게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이 찍힌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기껏 멍청한 머리를 맞대고 짜온 계획이 아무 소용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두 사람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매달리기 시작하더군요. 이번엔 진짜 눈물까지 흘려주며 말이에요. 이래도 오해야? 이래도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냐고? 두 사람 참 오래도 만났더라. 누구는 회사까지 그만두고 아버님 병간호하느라 애쓰는데 너는 이러고 싶었어? 그리고 너도 그래. 네 말대로 내가 네 밑에서 욕먹고 산 세월이 있는데 후배 남편이랑 이런 더러운 짓을 하고 싶었어?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당신은 병원에서 아빠만 신경 쓰고 나도 회사 일에 시달리다 보니까 누구라도 안정을 취할 때가 필요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하정씨, 미안해. 내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하정씨도 알다시피 내가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지다 보니까 어쨌든 미안해. 두 사람은 온 정성을 다해 빌기 시작했지만 저는 용서의 이응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선 제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란 걸 안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바라는 바를
깨놓기 시작하더군요. 당신이 이혼하자고 하면 이혼할 거고 위자료 달라고 하면 다 줄게. 그런데 있잖아. 회사에만 당신이 말 좀 해주면 안 될까? 알고 보니까 다 오해였다고 말이야. 이미 증거들도 있지만 당신이 그 말만 해준다면 그 뒤 상황은 우리가 알아서 다 해결할 수 있어. 그래. 회사에만 말만 해주라. 어?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까지 해서 하정 씨한테 남는 게 뭐가 있어. 내가 이런 말 하기 그렇긴 하지만 하정 씨 남 앞길에 이런 식으로 분탕질하면 하정 씨도 벌 받아. 이혼하는 마당에 벌까지 받으면 하정 씨가 너무 억울한 거 아니야? 지나가는 꼬마가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설득이라고 하는 것인지 웃음이 절로 흘러나왔습니다. 저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상황에서 감히 저에게 벌이란 단어를 언급할 수 있는 것인지 화가 나기도 했고요. 정신 차려! 남의 가정을 박살낸 네가 감히 벌? 너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너 같으면 너희 부탁을 들어주고 싶겠어? 난 그럴 생각 전혀 없으니까 너희 앞길은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 어디 여기까지 찾아와서 눈물바람이야? 여보, 그러지 말고. 위자료는 얼마든지 줄게. 그러니까 얼마가 필요한지 말만 해. 내가 다 준다니까? 남편은 끝까지 제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애원했고 전 그 손을 뿌리치곤 이혼 소장과 상간녀 소장을 내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까짓 돈은 내가 알아서 받아낼 테니까 돈 걱정은 하지도 마. 이미 변호사도 다 선임했고 너희가 얼마를 생각하든 그거보다는 더 많이 받아낼 자신 있으니까 말이야. 두 사람은 나란히 소장을 받아들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가더군요. 그리고 니네 손을 부들부들 떨던 상간녀가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내 인생을 망하게 하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회사에 그딴 말 짓거린 거 후회하게 해줄게. 오늘 네 머리채 다 뽑아줄 거라고! 평소 성질대로 되지 않으면 그렇게 주변 물건을 집어던지더니 이번엔 제 머리채라도 잡을 생각이었겠죠. 하지만 저라고 손이 없는 것도 아니고 상간녀보다 더 빠르게 그 머리채를 낚아 신나게 흔들어주고 밀쳐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죠. 상간녀가 욕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수화기 넘어 경찰분에게도 다 전달이 되었고 빠르게 집으로 오셨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상간녀는 온 집안에 난동을 부리며 고함을 지르고 있었으니 볼 것도 없이 상간녀를 끌고 갔습니다. 그 뒤를 남편 놈이 따라갔고요. 그 후 본격적인 이혼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변호사와 미팅하고 서류 준비하고 증거 정리하느라 정신없는 나날들이 이어졌죠. 그런데 그 와중에 정말 예상치 못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시모였어요. 초인종이 울려서 문을 열었는데 처음엔 누군지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어요. 1년 전 시부 장례식 때 보았던 그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거든요. 옷은 구겨지고 얼룩져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진 채로 며칠은 감지 않은 듯 했습니다. 얼굴은 푸석푸석하고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더라고요. 어머님, 어떻게 오셨어요? 아니, 이 꼴이 이게 뭐예요?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것보단 밥부터 좀 내오느라. 며칠 제대로 먹지 못했더니 아주 죽겠다. 우선 나는 좀 씻을 테니 너는 밥부터 좀 차리거라. 고기 있으면 좀 굽고 말이야. 내가 입으로 또 좀 꺼내놓고. 저를 밀치다시피 집으로 들어온 시모는 곧장 욕실로 달려가더군요. 저는 우선 시모의 말대로 갈아입을 옷과 밥을 차렸어요. 보아하니 남편과 소송 중인 것도 모르는 듯했고 곧장 쫓아내기엔 시모의 몰골이 너무 말이 아니었거든요. 우선 밥부터 먹이고 그 후 이야기를 나눠 집에서 내보내려고 했던 것이었죠. 한결 사람 몰골이 된 시모는 제가 차려준 밥을 허겁지겁 먹어 채우더라고요. 어느 정도 배를 채웠는지 배를 어루만지며 뻔뻔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나 갈 데가 없어서 그러는데 한동안 여기서 좀 지내마. 우리 아들 집이니 괜찮지? 네?
여기서요? 그래, 집도 팔았고 돈도 없는데 내가 갈 데가 어디 있겠어. 당연히 우리 아들 집에서 살아야지. 물음이 아니라 통보에 가까웠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하나 고민이었는데 더 황당한 말이 시모의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대답이 없는 걸 보니 싫은가 보구나. 하긴 요즘 애들이 시어머니랑 살고 싶어 할 리가 없지. 그래서 내가 다른 대안도 가지고 오긴 했다. 함께 살기 싫으면 집을 해다오. 그 편이 서로 좋지 않겠어? 산 넘어 산이라고 하더니 시모는 아예 집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당연하다는 듯 말이에요. 네? 아버님이 남기신 재산이랑 보험금은 다 어쩌시고 오갈 데가 없으세요? 집 처분하신 것도 다 가지고 가셨잖아요. 그 돈 다 쓴 지가 언젠데. 이것저것 하다 보니 돈 나가는 건 한순간이더라. 아, 그리고 당장 1,000만 원 정도만 좀 다오. 급하게 막아야 할 빚이 있어서 말이야. 도박으로 시부가 살아생전 남긴 재산과 보험금까지 다 날린 것도 모자라 빚까지 있는 모양이었어요. 그 돈만 해도 노후 자금은 되고도 남았을 텐데 빚까지 있다고 하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거기에다 당장 급한 것만 1,000만 원이라고 하니 다른 빚은 또 얼마인지 상상도 되지 않더라고요. 순간 웃음이 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남편에게 한 복수가 조금 부족한 기분이었는데 최고의 복수의 정점을 찍을 것이 제발로 저를 찾아왔으니까요. 저는 기대에 가득 차 저를 바라보는 시모를 보며 밝게 웃었어요. 그리곤 이렇게 말했죠. 어머님, 제가 마련한 좋은 집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제 말을 들은 시모는 수저를 내려놓고 뛸 듯이 기뻐하더라고요. 그게 정말이야? 집이 따로 또 있어? 네, 여기보다 더 좋은 집이 따로 있어요. 어머님 아들은 벌써 거기에서 살고 있고요. 지금 바로 가요. 시간 더 끌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래? 우리 아들이 거기 있다고? 그런 곳이 있었으면 진작에 나한테 말을 하지 그랬어. 얼른 가자꾸나. 거기가 어디니? 시모는 한박 웃음을 지으며 저를 따라 나섰습니다. 저희 집보다 좋은 곳이자 남편이 현재 살고 있는 곳. 그곳은 다들 예상하다시피 상간녀의 집이었죠. 시모는 아파트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엄청나게 좋아하더라고요. 언제 이런 집을 샀냐. 우리 아들 능력이 참 좋다. 이제 이 집에서 살면 되냐. 아주 기쁜 목소리로 희망에 빠져 있더라고요. 저는 웃으며 앞으로 이 집에서 살면 된다고 대답해주며 상간녀의 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곤 벨을 눌렀죠. 화면에 나란히 저와 시모가 잡히자 문이 확 열리더라고요. 커플 잠옷까지 입고 나타난 두 사람은 많이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어왔죠. 엄마, 여길 어떻게 온 거야? 당신이 데리고 왔어? 여길 데리고 오면 어떡해? 자기 엄마? 어머님이셔? 그런데 어머님이 왜 여길... 처음엔 놀란 듯한 시모도 그 짧은 순간의 상황 파악이 끝난 듯 옅은 미소를 보이고 있더군요. 참 한결같은 사람이라 제 복수에는 너무나도 적격인 사람이었죠. 보면 몰라? 어머님이 내 집으로 오셨는데 우린 곧 이혼할 마당에 내가 당신 어머니랑 살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이리로 모시고 왔어. 어머님 인사하세요. 이제 여기에서 새로운 며느리랑 행복하게 잘 사시면 돼요. 돈도 여기 있는 능력 있는 며느리한테 다 말하시고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모는 남편과 상간녀를 밀치며 상간녀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네가 우리 아들이랑 살 여자구나. 앞으로 잘 지내보자꾸나. 어디 집 구경이나 좀 해볼까? 제가 던진 시모라는 폭탄은 무사히 상간녀의 집으로 들어갔고 두 사람의 얼굴은 다시 한번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너 진짜 미쳤어? 엄마가 찾아왔다고 여기로 데려오면 어떡해? 그냥 모른다고 했었어야지. 아니면 나한테 연락을 해주든가. 내가 미쳤어? 당신 좋아하라고 그렇게 해주게?
이왕 이렇게 된 거 어머니 모시고 잘 살아. 아주 행복하게 말이야. 당신 새로운 가정에 참 잘 어울리는 사람이잖아. 이렇게 말한 저는 그곳에서 벗어나 돌아왔습니다. 그 후 그 집에는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계산이 빠른 시모는 상간녀의 집을 둘러보고 대충 계산이 섰는지 아예 자리를 잡아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곤 밑도 끝도 없이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고요. 남편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길 꿈꿨던 상간녀는 처음엔 시모의 요구를 들어줬다고 합니다. 저에게 말했던 1,000만 원도 해주고 그 뒤로 이어지는 돈도 다 해주고 말이에요. 하지만 시모의 요구는 끝이 없었고 받은 돈으론 빚도 갚지 않고 또 도박판이나 들락거렸는지 하루가 멀다고 빚쟁이가 찾아오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소송하랴, 회사 일 정리하랴. 그렇지 않아도 정신이 없는데 입만 열면 돈 타령에 빚쟁이까지 집으로 찾아와 난동을 부리니 아비규환이 다름없었죠. 거기다 무능력한 남편놈은 그 모든 것을 그저 방관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모를 내쫓기기는커녕 말릴 생각도 없이 그저 지켜보기만 했다고요. 그리고 그 절정을 찍은 건 시모의 마지막 요구였다고 합니다. 저에게 그랬듯이 이 꼴이 보기 싫으면 집을 해달라고 했다고요. 혼자 살기 좋게 신축 아파트 20평대 후반이면 좋겠다는 구체적이고도 선 넘는 요구였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통쾌했습니다. 제가 의도했던 대로 모든 게 흘러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즐거운 소식을 들으며 지내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오더라고요. 당시 이혼과 관련해서 여기저기에서 연락이 오던 터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받았더니 상대는 바로 상간녀더라고요. 전화를 받자마자 어찌나 고함을 고래고래 질러대는지 귀가 다 얼얼하더군요. 야! 너 당장 어서 네 시어머니 데리고 가! 당장 안 데리고 가면 내가 직접 데려다 줄 테니까 그런 줄 알란 말이야! 야, 네가 데려다 주면 나는 감사합니다고 모실 줄 알아? 그리고 왜 내 시어머니인데? 이제 네 시어머니지. 내 남편이었던 그 한심한 인간 네가 데리고 가서 살고 있잖아. 남자는 좋은데 그 남자 엄마는 모시고 살기 싫어? 그걸 말이라고 해? 입만 열면 돈 타령에 빚쟁이도 모자라. 이제 집까지 해달라고 난리라고. 나 더는 못 버티니까 당장 데리고 가. 네 남편도 필요하면 다시 돌려줄 테니까 제발 내 인생에서 이 인간들 좀 데리고 가라고. 상간녀는 급기야 남편이고 시모고 둘 다 데리고 가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었고 저는 웃으며 답해 주었습니다. 네가 필요할 땐 뺏어갔다가 이제 와서 다시 데리고 가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와야 해? 나도 이제 그딴 인간들 줘도 싫으니까 가지고 간 네가 알아서 처리해. 괜히 나한테 연락해서 쓰레기 치울 생각은 하지도 말고 말이야.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 후론 상간녀의 모든 연락을 무시했습니다. 문자로 화를 냈다, 애원했다, 용서까지 구하기 시작하는데 상간녀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지더라고요. 그러게, 쓰레기는 함부로 집에 들이는 것이 아닌데 그 벌 제대로 받고 있는 것이었죠. 그렇게 상간녀가 모자에게 질릴 대로 질려가는 사이 제 이혼과 소송들도 막을 내렸습니다. 두 사람에게 위자료는 당연히 받아냈고 재산분할까지 잘 받아내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과 상간녀는 모든 죄들이 드러나며 당연히 회사에서 잘렸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마무리되자마자 상간녀는 나 살려라 하고 도망을 갔다고 하더군요. 집은 헐값에 내놓고 시모와 남편에게 쇼핑을 다녀오라며 등 떠밀어 집에서 내보내곤 그대로 연기처럼 사라졌다고요. 그러면 뭘 하나요? 이미 시모에게 뜯긴 돈만 해도 어마어마할 테고 저에게 준 위자료와 빨리 처분하고자 헐값에 내놓은 집까지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나마 지고 있던 재산 거의 다 날린 것이 훤히 보였죠. 남자 하나 잘못 만나 참 좋은 꼴이다 싶었네요. 그렇게 여러모로 통쾌한 이혼 후 저에겐 더욱더 좋은 소식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닌 제가 가진 땅의 개발 소식이 전해지며 땅값이 오른 것이었는데요. 그 땅은 살아생전
시부께서 가족들 모르게 저에게 몰래 넘겨주신 땅이었어요. 그 땅 문서를 쥐어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딸, 이건 네 몫으로 주마. 시골에 있는 땅이긴 한데 가지고 있으면 언젠간 너에게 큰 도움이 될 거다. 다른 걸 주고 싶지만 다른 건 네 시어머니가 다 알고 있는 거라 여의치가 않아. 너에게 준다고 해도 그 옆편 내가 다시 뺏을 수도 있고 말이야. 이건 마누라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던 땅이니 받아주려무나. 내 선물이다 생각하고 말이야. 그때는 그저 시부의 마음이 고마워서 받았던 땅이었어요. 시골의 작은 땅이라 큰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죠. 그저 시부가 저를 생각하는 마음 그 자체가 너무 감동적이고 소중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땅이 이런 식으로 크게 오를 거라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야말로 시부가 남겨주신 행운이었죠. 저는 당연히 그 땅을 팔았습니다. 망설일 이유도 눈치 볼 이유도 없었어요. 시부가 살아계실 때 제 손에 직접 쥐어주며 이건 네 몫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이었고 그 마음이 어떤 의미였는지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땅을 붙잡고 과거를 곱씹기보다는 이제는 제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쓰길 바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전 남편과 전 시모가 찾아왔더라고요. 이사한 집은 어떻게 한 것인지 집으로 말이에요. 두 사람은 마치 짠 것처럼 함께 찾아와서는 문을 열자마자 고함부터 지르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더군요. 그 땅이 원래 자기들 것이었다는 둥, 제가 재산을 가로챘다는 둥, 듣고 있자니 기가 막힌 말들 뿐이었어요. 당신 그 땅 우리 아빠가 줬다고 왜 말 안 했어? 그 땅 판 돈 다 내놔. 우리 아빠가 당신한테 줬다고 해도 그게 다 당신 건 아닌 거 당신도 잘 알 거 아니야. 엄마랑 내가 이렇게 두 눈 뜨고 있는데 당연히 우리한테 줘야지. 그래, 우리 아들 말이 다 맞다. 그 영감이 죽기 전에 잠시 미쳤었나 본데 미친 영감탱이가 준 땅이 네 거라고 생각하고 네가 챙기는 건 말도 안 되지. 당장 그 돈 다 내놓거라, 당장. 목에 확성기라도 장착한 것인지 그 목소리가 참 크더라고요. 그 큰 목소리로 어찌나 양심 없는 소리를 짓거려대는지 좋게 넘겨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진짜 웃기고들 있네. 내가 왜 그 돈을 줘야 하는데? 아버님이 살아생전 정신 멀쩡하실 때 나한테 남겨주신 거야.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고 말이야. 문제가 없긴 왜 없어? 잘 알아보면 문제가 아주 많다고. 그래, 당신도 다 주려니까 아까운가 본데 3등분 해서 나누자. 그러면 되잖아. 우리도 많이 양보한 거니까 고마워고 말이야. 그래, 3등분해서 내 몫이랑 우리 아들 몫 내놓거라. 그러면 다신 이렇게 찾아오지 않을 테니. 두 사람은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자신의 몫을 내놓으라며 저를 몰아세우기 시작했어요. 꼴을 보아하니 거짓꼴과 다름이 없었는데 그 꼴을 당하고도 반성하는 바가 없다는 것이 참 놀랍더라고요. 저는 두 사람에게 사이좋게 콧방귀를 끼며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3등분 같은 소리 하네. 야, 너는 아버님한테 받은 돈 나한테 줬어? 그리고 아줌마도 그래요. 아버님 장례식 끝나자마자 아버님 재산 다 들고 도망갈 때 나한테 내 몫은 주고 갔었나요? 제대로 보상해준다고 했었던 제 몫 챙겨줬냐고요? 보상은커녕 10원짜리 하나 준 적도 없는 사람이 이제 와서 내 몫? 양심이 없는 거야. 생각이 없는 거야. 이것이 진짜 너 뚫린 입이라고 아주 막 나가는구나. 어디서 감히 아줌마라고 하는 게야. 그리고 뭐? 양심이 없어? 양심이 없는 건 너지 너. 내 남편 땅 가져다가 네 배만 풀리는 주제 어디서 양심 타령이야? 네가 내 남편 올려서 그 땅 받아낸 거 모를 줄 알아? 감빵 쳐넣어서 다 뺏기 전에 다 내놔 당장. 아줌마라고 불러주는 거에 감사한 줄 아세요? 생각 같아선 욕이라도 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감방? 좋죠. 저도 법으로 하면 편해요. 이왕 법으로 하는 김에 아줌마가 보상해준다고 했던 것까지 다 받아내볼까 봐요.
옛날에 보상해준다고 약속했던 문자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 말을 듣자 전시모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입을 몇 번이나 움찔거리더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씩씩거리기만 하더군요. 전 남편 역시 눈을 피한 채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고요.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찾아왔으면서도 막상 자신들에게 불리한 이야기가 나오자 둘 다 아무 말도 못하는 꼴이 얼마나 우스웠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한동안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을 견디지 못한 쪽은 두 사람이었어요. 전시모는 다시 한번 고함을 치려다 말고 이를 악문 채 중얼거리듯 말하더군요. 두고 봐라. 가만 안 둘 거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 그 돈 받아내고야 말 거야. 그러거나 말거나 다 알아서 하고요. 더는 이렇게 찾아오지 마세요. 또 찾아오면 그대로 경찰에 신고해서 감방 구경 제대로 시켜줄 테니까. 저는 휴대전화를 들어 112를 눌러 보여주었고 두 사람은 사색이 되어 발도 보이지 않을 만큼 빨리 도망을 치더라고요. 그 후 두 사람이 또 찾아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비싼 변호사를 만나봐도 저에게서 다시 그 땅을 뺏어갈 방법은 없었을 테니까요. 들려오는 소문엔 오갈 데도 없어 찜질방에서 겨우 먹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은 어느 회사에서도 죄취업은 하지 못한 채 신용이 필요 없는 일용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마저도 못하는 날이 허다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전시모는 구치소에 끌려갔다고 하더군요. 도박은 손목을 끊어내도 못 끊는다고 하더니 사채비까지 내서 도박장을 다니다 붙잡혔다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참 씁쓸하더라고요. 결국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는가 하는 생각에 말이에요. 그것을 마지막으로 두 사람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고 그렇게 저는 그 악연을 끊어냈습니다. 그 후 저는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선 시부가 남기신 땅을 판 돈 일부로 낡은 한옥을 하나 샀어요. 그 한옥을 천천히 고쳐서 지금은 작은 카페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하루 종일 기다리다 한 팀 받고 마감한 날도 있었죠.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은 단골 손님도 생기고 주말이면 자리가 꽉 차 북적이는 카페가 되었어요. 그리고 요즘엔 베이킹도 배우고 있습니다. 카페 한켠에 제가 직접 만든 디저트를 조금씩 내보려고요.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디저트 말고 이 공간에서만 맛볼 수 있는 메뉴를 만들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하나씩 저만의 카페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저에게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남자친구는 디저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직접 개발에도 참여하고 싶다며 베이킹 학원에 나왔다가 저와 같은 조로 수업을 듣게 되었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죠. 저와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이다 보니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성격이 참 잘 맞아요. 웃음 코드도 비슷하고 진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서로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배려하는 방식도 닮아 있고요. 특히 진심으로 해주는 조언들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사람이라면 함께 성장해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직 결혼 생각은 없어요. 서로 한 번씩 크게 다친 경험이 있다 보니 서두르고 싶지 않더라고요. 대신 지금은 이 연애를 행복하게 잘 지켜가고 각자 하고 있는 일도 무너지지 않게 제대로 해내고 싶습니다. 급하지 않게 억지로 미래를 끌어당기지 않고요. 그래서 잘 지내다 보면 예쁜 가정을 꾸려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가 볼게요.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들 행복하세요.